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 스페인 언론은 주목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FC 바르셀로나의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를 앞두고 모든 유력한 프랑스 매체가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명단에서 밀려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에서 루이스 에니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의 오른쪽 눈이라고까지 표현한 이강인 선수가 저는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신 상황 그리고 전술적인 포인트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7일 수요일 새벽 4시에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열리고요. 같은 시간에 도르트문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도 열립니다.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파리 원정 3대2 승리로 유리한 상황인데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비기기만 해도 4강에 오를 수 있고 파리는 2골차 승리를 거둬야 뒤집기로 4강에 오를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도르트문트와의 1차전 홈 경기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안방에서 열리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도 막판 만회골을 통해 따라온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2일차인 4월 1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열릴 경기는 1차전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널과 홈 경기를 치르고 맨체스터 시티는 레알 마드리드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주에 펼쳐진 8강 1차전의 모든 경기가 정말 최고 수준, 현재 유럽 축구의 정점을 보여준 멋진 명승부의 향연이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확실히 4강 진출팀이 가려지는 경기인 만큼 더욱더 치열하고 뜨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강전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4월 31일 수요일 새벽 그리고 5월 1일 목요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고 4강 2차전은 5월 8일과 9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바르셀로나와 파리의 선수단 상황, 예상 명단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엔 지난 파리 원정 1차전 당시 경고를 받은 크리스텐센과 세르지 로베르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뛸 수 없는 상황이고 레프트백 발데가 근육 부상 그리고 핵심 2선 공격수인 가비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하고 지난 파리 원정 1차전에도 선발로 뛰었던 왼쪽에 하피냐 오른쪽에 야말의 스리톱이 가동될 예정이고요. 부상에서 회복한 더용과 페드리가 귄도와 함께 미드필드 라인의 선발 명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백 라인은 변함없이 쿤데, 아라우호, 쿠바르시, 주앙 칸셀루가 배치되고 테어슈테겐이 골문을 지키는 등 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성이 전망되고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격 라인에 지난 경기는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깜짝 투입했다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었죠. 이번 경기는 부상에서 쾌차한 바르콜라가 사이드 공격을 함께 담당하면서 음바페를 최전방에 두고 덴벨레가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자이르 에메리가 몸 상태를 회복해 선발 명단에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1차전 선발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밀려나고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는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지난 8강 1차전에 징계 문제로 뛸 수 없었던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오고 수비 라인의 다른 선수들 마르키뉴스, 루이카 에르난데스, 누누 멘데스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키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킴펜베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것 외에는 현재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정론지 레키프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 음바페, 바르콜라의 스리톱, 미드필드 라인에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포백 라인에 멘데스, 다닐루, 마르키뉴스, 하키미로 센터백 라인에 조금 더 수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루이카 에르난데스 대신 신체 조건이 좋은 다닐루, 조금은 수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다닐루의 출전을 예상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자의 상황과 결장 선수의 상황 그리고 최근 폼을 생각했을 때는 큰 변수가 없어요.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야말의 스리톱에 주앙 펠릭스가 후반전에 조커로 투입되고 페드리, 귄도안, 더용의 3미들 그리고 칸셀루, 쿠바르시, 아라우호, 쿤데, 포백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 지역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깜짝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 스리톱을 예상했지만
곤살루 하무스가 선발 명단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2대3으로 끌려가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초반부터 골을 넣어야 하는 공격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골잡이 하무스를 함께 공격진에 배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고요. 그로 인해 생길 수비 라인의 허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의 3미들의 우가르테가 이 한 명 대신 들어가서 조금은 수비를 커버하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뛸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한 것입니다. 포백 라인은 누누 멘데스,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키뉴스, 하키미로 예상을 했고요. 바르셀로나의 예상 선발 명단은 동일합니다. 프랑스의 유력 라디오 매체인 RMC 스포르의 파리 담당 기자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가르테의 선발 출전은 예고했는데요. 지금까지 주전 경기에서 밀려있었던 우가르테이지만 총공세를 펼치는 과정 속에 역습에 당할 수 있는 우려를 커버하기 위해서 수비형 미드필드인 우가르테를 배치하고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거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가깝게 올라가면서 음바페, 바르콜라, 덴벨레, 비티냐, 자이르 에메리, 하키미까지도 공격 지역으로, 누누 멘데스까지도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우가르테, 리카, 마르키뉴스 3명만 빼고는 전원 공격의 축구를 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습니다.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 같은 경우에는 하무스의 선발 출전과 우가르테의 수비형 미드필드 배치, 앞서 말씀드린 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빠지고 올 시즌 파리 미드필드 라인에서 가장 중용되고 있는 비티냐 그리고 박투박 미드필드인 자이르 에메리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사실 아센시오를 지난 경기에 깜짝 선발 출전시켰던 것도 놀라운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전술과 여러 포메이션을 시도하면서 결코 빼놓지 않았던 이강인 선수를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 2선에서 가장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연결하면서도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해주고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롭기 때문이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드필드 라인에서 볼 줄기가 좋은 또 다른 선수로 파비안 루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선수는 수비적인 면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있고 조금은 이기적인 선택을 종종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기적인 선택 속에 공이 끊기고 역습을 당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선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이르 에메리와 함께 기용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공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이르 에메리가 뛸 수밖에 없는 이유, 자이르 에메리가 오른쪽 메잘라 위치에 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를 오른쪽 사이드를 지배하게 배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경기는 바르콜라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오른쪽 사이드를 점유해주고 덴벨레가 왼쪽을 커버했지만 이는 하키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키미가 있을 때는 바르콜라가 항상 왼쪽 공격수로 배치되어 왔었거든요. 하키미와 바르콜라가 양쪽 사이드 공격을 담당하고 음바페가 최전방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골을 노리는 역할을 하면서 또 바르콜라나 덴벨레나 이강인 선수나 하키미와 연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뒤를 커버하면서 음바페의 동선에 맞춰서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패스를 뿌려주면서 가장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거든요. 음바페를 가장 잘 맞춰주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파비안 루이스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그 뒤를 커버할 가능성이 높고요. 덴벨레가 이번 경기는 사이드에 점유하기보다는 음바페의 뒤에서 이강인, 덴벨레와 함께 두 명의 공미 역할을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스위칭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를 비티냐 선수가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수비 가담도 하지만 또 공격의 기점 역할이나 공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티냐가 공을 끌고 올라와서 바르콜라에게 주거나 덴벨레에게 주거나 이강인 선수에게 줄 수 있고 혹은 에메리 선수와 연계할 수도 있고 하키미 선수에게 길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지만 왼쪽에 멘데스도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리카 에르난데스가 오히려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다닐루가 마르키니스와 함께 비대칭 3백에 가깝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른 시간 골이 나오고 뒤집기까지 가져간다면 후반전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교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일단 지난 경기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뛰어줬던 누누 멘데스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지만 조금 이제 수비의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또 경기 당일의 컨디션까지 고려했을 때는 리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풀백으로 뛰면서 왼쪽 센터백처럼 움직이고 다닐루, 마르키니스가 레반도프스키를 커버하는 그런 형태의 배치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옵션이 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음바페의 뒤 왼쪽 메잘라 역할에 이강인 선수가 뛰면서 왼쪽 사이드에 바르콜라와 함께 연계하고 바르콜라가 만들어낸 공간 사이에서 이강인, 음바페, 덴벨레가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서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 같은 경우 전반 37분에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을 때 오른쪽 메잘라 위치에서 조금 이제 공백이 있었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조금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해서 공격을 전담시키면서 생겼던 틈인데요. 이 틈을 자이르 에메리가 메워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자이르 에메리의 선발 출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이 위치에서 좀 잘 커버를 했더라면 이 선제골 상황, 하피냐의 슈팅으로 이어졌던 이 과정, 쿠바르시가 레반도프스키에게 내주고 야말의 트리벨라 크로스를 하피냐가 마무리하는 이 과정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지난 1차전 경기도 많이 이 선으로 내려서 공을 받아주면서 센터백 라인에서 곧바로 이제 직전적인 다이렉트한 공격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에메리가 끊어줄 수 있고 이강인 선수도 커버해줄 수 있고 그 뒤에 비티냐라든지 혹은 우가르테가 정말 나와서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가르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발로 나와서 합을 맞췄던 경기의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거나 수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파비안 루이스보다는 이강인, 자이르 에메리의 조합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난 파리의 1차전 경기 라인업에서 아센시오가 가짜 공격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는데요. 이 움직임의 포진도를 보시면 음바페가 저 아센시오의 위치에 가서 가짜 9번으로 유연하게 움직여주고 왼쪽에 이제 멘데스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예 바르콜라를 두고 멘데스와 바르콜라가 함께 왼쪽 사이드를 공략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덴벨레와 하키미가 함께 공략하면서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이강인 선수와 에메리가 가운데 지역에서 공격도 연결하고 중앙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의 경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에메리의 수비 커버력이 하키미의 뒷공간뿐 아니라 비티냐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도 커버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공격을 강화하면서도 밸런스를 갖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쓰고 파비안 루이스를 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다가 교체됐던 것이 아쉬웠고 교체되고 나서 경기가 뒤집혔었거든요. 당시 전반 7분에 음바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짜 9번의 역할을 아센시오와 분담했었을 때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상황에서 하키미까지 같이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해준다면 더 많은 공간이 생길 수 있고 더 확실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시 경기 전반 18분에 음바페 크로스에 이은 이강인 선수의 침투 이 키핑 상황이 차단된 것도 하키미가 있었다면 이강인 선수가 흘리면서 연계가 될 수 있었다. 즉 지난 경기는 오른쪽 풀백에 하키미가 없었던 것 마르키뉴스가 그 자리를 커버하면서 사실상 3백에 가깝게 움직였던 과정 속에 오른쪽 측면 공격이 살아나지 못했던 게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바르콜라가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하키미가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른쪽에 바르콜라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오른쪽에 덴벨레, 이강인, 하키미 3인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음바페 선수가 최전방에 올라가서 이 선수들과 특히 잘 맞거든요. 덴벨레와는 프랑스 대표 동료이고 하키미와는 절친 사이고 이강인 선수와는 올 시즌에 정말 좋은 형동생 사이로서 진화하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음바페가 골을 넣기 위해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본인들의 무기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전에도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하무스가 들어오고 무한히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전반전은 음바페, 덴벨레, 이강인, 하키미 그리고 바르콜라가 사이드로 벌려서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공격 연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전반 28분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가 나란히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덴벨레와 근거리에서 3인 공격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슈팅까지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는 아센시오가 침묵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번 2차전은 아센시오를 시작부터 쓰지 않고 음바페를 시작부터 가짜 9번으로 둔다면 음바페, 덴벨레, 이강인이 근거리에서 연달아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선수들이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르콜라가 사이드, 하키미가 바른쪽 사이드 이렇게 벌려주면 충분히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 당시 바르콜라가 들어오면서 만든 그 사이드 폭을 통해서 이 사이사이 공간, 그 하프 스페이스를 잘 공략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동점골도 넣고 역전골도 넣었었거든요. 48분에 덴벨레가 왼쪽에서 음바페와 연계하면서 음바페의 컵백이 아라우호에게 걸리긴 했지만 흘러나온 공을 덴벨레가 때려 넣으면서 동점골이 나왔었고요. 51분에는 바르콜라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연계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파비안 루이스가 침투에 들어온 비티냐에게 패스하면서 비티냐의 슈팅이 골키퍼와의 1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던 것인데 이렇게 사이드 폭을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공을 빠른 원터치로 돌려주면서 기회를 만드는 패턴 플레이는 하키미가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를 점유해 줄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저 파비안 루이스의 위치에서 패스도 할 수 있고 슈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바페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공급하기 위해선 이런 형태 그러면서도 수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5분 같은 경우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바르콜라가 때린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이고 당시 이 장면 직후에는 왼쪽 측면을 비티냐의 패스를 받아서 돌파하고 나서 올린 크로스가 아쉽게 빗나가기도 했었고 또 60분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칸셀루를 제치는 순간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다리만 건드려지고 넘어져서 페널티킥도 선언될 수가 있었는데 조금은 몸싸움의 간대한 판정 속에 이 장면이 정상적인 수비로 인정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 경기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또 라리가에서 익숙했던 부분들 스페인 무대가 익숙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바르셀로나 원정 8강 2차전도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페인 전국신문 마르카가 지난 8강 1차전을 앞두고 내놓았던 기사에서 이강인 선수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오른쪽 눈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에니케 감독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그냥 준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아니라 전술적인 핵심이라고 얘기한 것인데 실제로 에니케 감독이 8강 바르셀로나 경기를 앞둔 공식 회견에서 이강인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고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신체적으로도 기계와 같다. 게다가 마요르카에서 아기레 감독과 함께하면서 압박 능력과 수비력까지 발전시키면서 현재 에니케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드 3선에 배치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메짤라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 정신도 투철하고 또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선수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에니케 감독이 이강인을 그냥 조커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앞서 언급된 파비안 루이스라든지 뭐 하무스라든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쪼코로 들어와서 공격이 더 강할 필요가 있을 때, 공격이 더 필요할 때 이 선수들이 들어올 것이지, 이강인 선수는 이런 스파크도 물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를 시작부터 뛰면서 리듬을 만들고 전술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을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리 구단 차원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와 더불어 현재 가장 많이 유니폼을 판매하고 있는 인기 스타인데, 음바페가 올 시즌 끝으로 떠날 예정이잖아요. 파리 생제르맹은 다음 시즌 라이프치히 임대해서 돌아올 차비 시몬스와 더불어 이강인 선수를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여기면서 팀의 대표 얼굴로 여길 예정이다. 이런 팀의 방향성을 봤을 때도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가 조연이 아닌 선발 명단 주연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유럽 주요 스포츠 매체들과 승부 예측, 배팅 사이트 등은 바르셀로나가 4강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이고, 또한 최근 올해 들어서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후스쿼드닷컴이 짚은 기록을 보면요, 바르셀로나는 지난주 파리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것에 이어 지난 주말 카디스와의 스페인 라리가 경기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최근 공식 대회 13경기 연속 무패, 특히 올해에는 홈에서 한 경기도 지지 않았다고 주목했거든요. 깜노우 경기장 보수 공사로 인해 몬주익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지만 바르셀로나의 안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거라고 봤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의 2차전을 앞두고 지난 주말 리그1 경기를 배려 차원에서 연기해준 프랑스 사무국의 도움으로 푹 쉬면서 이 경기만 준비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파리가 원정에서 강했다, 최근 13차례 원정 경기 무패라는 점은 이번 바르셀로나 원정이 딱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고, 가장 최근 치렀던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4대1로 이기면서 또 다음 라운드 진출을 이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리가 최근 9번의 원정 경기 중 8번이나 승리했기 때문에 적진에서 경기한다고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후스쿼드닷컴은 이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끝날 거라고 예상하면서 바르셀로나가 합계 1승 1무로 4강에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의 주 스포츠 배팅 업체는 바르셀로나의 홈 평균 배당률을 2.20배로 받고 무승부 3.93배, 파리 승리를 2.96배로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결과든지 나올 수 있지만 파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고요. 8강 1차전 이후에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디 애널리스트를 통해 슈퍼컴퓨터를 통해 예상한 우승 확률에서 바르셀로나가 2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4강에 오를 확률이 76.5%로 파리의 23.5%에 비해 훨씬 높고요. 결승에 오를 확률도 45.3%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앞설 것이다. 다만 이제 우승 확률은 맨시티에 이어 2위인데 맨시티와 바르셀로나의 결승 대결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의 경기 승리 확률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41%, 파리 33%, 무승부 25%로 비등비등하지만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웃지 않겠냐는 전망인데요. 차비 레난데스 감독이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을 이루고도 올 시즌 전반기의 부진으로 인해 올 시즌이 끝나면 물러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고, 또한 챔피언스리그에서 호성적을 거두고 있다 보니까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제고하기 위해 차비 감독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만약 이 경기 파리를 꺾고 4강에 오른다면 차비 감독이 기존에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에니케 감독이 또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이끌었던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때 차비는 자신이 지휘했던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감독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인데요. 과연 이 경기 에니케 감독이 어떻게 운영할지, 이강인 선수는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 한국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역사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지 경기 분석과 해외 반응,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